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법원에서 오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건데요.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주 잘된 결정이라고 환영하면서 애초 구속되지 말았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야권에서는 법치주의 신뢰를 저해하는 조치라는 입장이 잇따라 쏟아졌는데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하늘이 무너진다. 민병덕 의원은 증거인멸의 우려, 내란 세력의 바로 우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다 1시간쯤 뒤에 당장 석방은 아니다, 검찰의 항고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가슴 크게 쓸어내린 국민들이 오늘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말이 돼? 원리금 보장에 만기 보유식 가상금리, 복리이자, 분리과세까지. 이게 말이? 됩니다. 그것도 5년 만에 됩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 5년물 출시. 연간 구매 한도 2억까지. 미래에셋증권에서 매월 자동 청약하세요. 원금손 실리, 투자 전 상품 설명서는 여권 필독. 네, 3월 7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영양군의 스마트 경로당이 개통됐다는 소식인데요. 이 소식 알아봅니다. 이어서 천용길의 정치 TMI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한 2시쯤 돼서 네. 어제 엄청난 뉴스가 나왔는데 아주 그렇죠. 가슴 쓸어내린 국민들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 윤 대통령 구속이 취소됐다, 곧 석방된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또 1시간쯤 뒤에는 검찰의 항고 여부를 지켜봐야 된다, 당장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을 했는데요. 사실 이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 많지 않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렇죠. 매스컴에서도 전혀 보도가 오늘 오후까지도 안 돼 있는 상태였고, 이건 당연히 인용 각하될 거다, 기각될 거다라고 보는 게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인용 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 이 그렇죠. 법원의 결정, 왜 취소를 이 구속 취소를 법원은 인용했냐,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구속 기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두 가지를,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고 구속영장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체포영장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의 시간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체포영장 자체가 하루 뒤에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실제로는 하루 뒤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주장은 체포영장이 하루 뒤에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말이 다른 거죠. 예컨대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신청이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그 변호인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속영장이 신청이 되는 기간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에 기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시간 늦었다. 차이거든요. 정확히 시간으로 따지면 9시간 차이가 나는 건데. 일단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기소를 했다. 이거를 그게 이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법원이. 맞습니다. 그걸 받아들인 거죠, 결국은. 그리고 또 하나 쟁점이 공수처에서 이 내란죄 수사권이 있냐 없냐, 이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좀 말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가 좀 해석을 좀 달리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렇습니다. 여권 예. 측에서는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은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예. 야권 측에서는 이거는 뭐 건들지 않았다 법원에서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예. 있는데 예.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나저나 말씀하시죠.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공수처에 대해서는 법안의 미비점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공수처와 검찰이 사실은 구속기간을 약간 좀 나눠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공수처에서 조사를 하다가 시간이 남은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는데 이렇게 예.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공수처에 대한 역할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검찰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이 법의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법이 좀 명확하게 이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뭐 예컨대 조율을 하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입법 보완을 해야 되겠죠. 예.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공수처가 신청했던 뭐 압수수색 영장이든 아니면 구속영장이든 체포영장이든 다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번 판결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좀 그러면 어느 법원의 판단이 맞는 거냐, 이제 이런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예. 사실 뭐 9시간여 정도 기소가 늦은 것 때문에 이렇게 구속이 취소가 됐는데, 자, 그 9시간이라는 그 시간 때문에 이 엄청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 이거 석방까지 해도 되는 거냐. 그러니까 대통령 재직 시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뭐 살인죄든 무슨 방화죄든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죄를 묻지 않잖아요. 형사소출을 안 그렇죠. 하는데 단지 내란 외환죄만 형사소출을 하는데 그 내란죄 혐의란 말이에요. 이 엄청난 범죄자를 석방해도 되느냐. 이제 탄핵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탄핵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당연히 지금 환영하는 거고, 구속 취소를.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참, 이 시간을 계산했느냐, 날짜를 계산했느냐, 이것 때문에 구속이 취소 결정이 됐다는 게 상당히 좀 놀랍고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 검찰이 이거 혹시 뭐 무슨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보는 시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체포영장, 뭐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일부러 그랬다고는 보지 않는데, 저는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체포영장에 대한 불복을 해서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하는 게 사실은 법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왜냐면 체포영장은 그냥 발부되면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당시에 체포 적부심을 신청을 했었죠. 적부 신청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본래는 체포에 대한 적부 신청이란 게 없는 거예요, 법률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특이한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시간이 좀 갔잖아요. 그 시간을 전체 구속 시간에 산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거거든요. 검찰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시간을 이제 빼야 된다. 그러니까 구속 기간 찍고 그 시간 늘어나는 거고,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것까지 포함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검찰은 그렇게 판단을 해서 계산을 해서 구속 기소를 한 거니까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뭐 이번 법원의 판단은 그것도 이제 산입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렇게 판결을 내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것도 사실은요, 법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 적부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없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수 있고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발부된 건 뭐냐 그러면. 그렇죠. 그때 그럼 이걸 발견했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뭐 공처에서 하려다가 잘 안 돼서 이제 결국 검찰에 넘어가고, 검찰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왜냐면 공수처는 이제 기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모든 과정은 법적으로 다 인정받고 법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을 통해서 체포도 하고 구속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다른 판단을 내리면 사실은 이제 집행하는 측이나 아니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왜 그 검찰에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제가 물어본 이유가, 이게 지금 한 9시간 뭐 40-50분 늦은 거 아니에요. 구속기간으로부터. 그렇죠. 시간상 그런데. 아니, 당시에 그 범죄 혐의가 너무나 명확했고, 시간도 또 충분했고, 검찰 측에서. 기소를 좀 여유있게, 하루 이틀 전에 여유있게 했으면 이런 아무 문제 없는데. 맞아요. 왜 그 기간 맞춰가지고, 시간 맞춰서 뒤늦게 이렇게 했을지, 이거 두고두고 좀 이상합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좀 있고.
자, 이제 문제는 검찰 측에서 이제 이거를 항고를 할 것인가, 이 취소 청구에 대해서 항고를 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만약에 항고를 안 한다, 이제 기한이 또 7일 내네요. 7일 이내에 검찰이 항고를 하면 서울고법에서 이제 다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항고를 포기한다,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 석방이 되는 거고. 그렇죠. 항고를 한다 그러면은 또 그 항고 심을 판단이 또 있어야 되겠죠, 법원에서. 그만큼은 또 이제 구속된 상태인 거고. 그렇죠. 이렇게 되네요. 근데 이렇게 되자 이제 야권에서 이제 당장 항고해야 된다 주장하고, 여권에서는 항고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또 이렇게 논란이 번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저는 항고를 안 하면 아까 이제 앵커가 말씀하신 검찰에 대한 의심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항고를 안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검찰이 제대로 이 계산도 못 하고 제대로 판단도 안 하고 일부러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풀어주려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 입장에서 항고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 검찰이 항고를 안 한다고 하면 검찰이 일부러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항고를 저는 할 거라고 보고요. 안 한다면 그건 대단히 이상한 행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그럼 이걸 잘못 계산하고 잘못해서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것도 저는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검찰은 일반적으로 어떤 형사재판에서 1심에서 지면 2심은 자동으로 항고를 합니다. 보통 그렇죠. 그걸 받아들이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항고를 안 한다? 그럼 누가 봐도 이거는 의도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기가 힘들 거고 저는 항고를 할 거라고 보고요. 7일 이내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고민하면서 있다가 뭐 나중에 해도 되고 오늘 당장 해도 되고, 그건 뭐 검찰이 판단할 문제예요. 왜냐하면 항고를 하려면 또 이제 이유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왜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는지, 왜 본인들은 시간을 그렇게 계산했는지, 그게 또 왜 맞는지 그걸 설득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즉시 안 하더라도 뭐 7일 안에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7일 동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구속 상태에 있을 거고, 그러니까 항고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만약에 항고가 들어가면 그 항고 내용에 대한 판단을 재판부가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도 구속적부심이 20일 걸렸어요. 그러면 또 최소 10일에서 20일은 또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또 계속 구속돼 있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자꾸 검찰 쪽을 의심하게 되는 게, 이번 내란에 뭐 연루가 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 자꾸 들고, 김용현 장관이 이제 검찰로 재벌로 갔다는 거, 그거 자체도 좀 의심스러웠고, 또 그렇죠. 그것도 의심스럽죠. 김성훈 경호처 첫 차장에 대해서도 이거 자꾸 구속영장 기각하는 거, 이런 문제 등등 해서 이거 뭔가가 있는 거 아니냐. 자꾸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이게 항고를 해서 다시 뭐 구속이 되든 뭐 구속이 취소가 되든 어쨌든 오늘 내려진 이 취소 인용 자체가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거 내란 혐의에 대한 어떤 면죄부로 좀 인식이 되지 않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우 세력들이 이제 이걸 또 굉장히 또 주장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구속 잘못됐다 주장하면서 더욱더 바로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좀 많이 되네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명확한 건 이거는 그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검찰이 이제 그 계산을 잘못했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내란 혐의, 우두머리 혐의잖아요. 이 혐의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전혀 관계없는 문제고요.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느냐 구속 상태에서 받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우려하신 그 부분 때문에 저는 반드시 검찰이 항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돼서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많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직책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잖아요. 파면이 안 됐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자기와 함께했던, 내란을 함께했던 사람들, 공모했던 사람들과 전화통화가 가능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여러 가지, 또는 뭐 지금 김성훈 차장도 아직도 그대로 있잖아요. 이런 경호 차장도 이런 상황이고, 이런데 과연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반드시 이 항고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좀 지연시켜야 한다. 물론 항고에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또 모릅니다. 두 번째 뭐 재판부가 고등법원 재판부가 또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항고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만약에 탄핵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밖으로 나오면 또 얼마나 이 내란 세력들이나 아니면 이제 극우 세력들이 존동을 하겠습니까? 또 메시지 내고 뭐 영상 찍어 올리고 막 이러지 않겠어요? 국민 분열은 훨씬 더 심해질 거고. 그럼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항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어쨌든 상당히 좀 충격적인 그 오후의 뉴스였고, 김성훈 차장 얘기 잠깐 하셨는데요. 그 서울고검에서 이제 영장심의위원회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 경찰이 그렇죠. 3번이나 구속영장을 이제 검찰 측에 요청을 했는데 검찰 단계에서 아예 그냥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그렇죠. 법원에 넘기지도 않고 청구 자체를 안 해. 3번이나. 자, 근데 이 서울고검에서 이거 청구해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자, 이거는 뭐 이렇게 되면은 검찰에서 할까요? 아니면 이것도 뭐 강제성 없으니까 안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강제성은 없지만 서부지법이거든요. 서부지청이겠죠? 그렇죠. 나 이제 그 서울 검찰의 서부지청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존중하고 절차를 밟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과를 존중하고 절차를 밟겠다는 말은 그 내용에 따르겠다는 의도로 저는 들리거든요. 이게 강제성은 없지만 고등검찰청의 영장심사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이 나왔는데 이걸 안 따른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지금 이게 17번 정도 심의위원회가 열렸거든요. 그중에 신청해야 된다고 주장하던 그 주장에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2건밖에 없어요. 이번 건 합쳐서. 그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확률이 낮아요. 그런데 이번에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하게 볼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하기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그렇다고 하면 아마 신청을 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더 우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상하게 좀 미심쩍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검찰에. 자, 그러니까요. 이철규, 장제원 이 두 의원 얘기를 좀 해보죠. 이철규 의원 아들 그 마약 관련한 여기 지금 아들뿐만 아니라 오늘 뉴스 보니까 또 며느리도 공범으로 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장제원 의원은 오늘 또 JTBC 보도가 나왔는데 그 왜 2천만 원 그 건네준 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다가 또 장제원 의원이 또 이 피해자에게 여자친구 하자 이렇게 제안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네요. JTBC. 맞습니다. 이거 지금 이 두 사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장제원 전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이 그 피해를 당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해바라기 센터에 가서 다 진술도 했고. 그 피해 당한 다음 날 바로 했다 그러죠? 바로 했어요. 그럼 기록이 10년 전에 10년 전에. 그렇죠. 기록이 남아있고 더 JTBC인가 그 보도에 보면 그 다음날 경찰에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돼 있어요. 기사 내용을 보면 그 뭐 얼마나 사실인지 모르니까 해바라기 센터에서 진술한 내용 그대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그리고 그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2천만 원 건넨 문제 물론 뭐 장제원은 아니라고 주장은 하지만 그다음에 문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장제원 의원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본인이 당을 떠나서 돌아오겠다고 하는 것도 이게 그냥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어떤 사인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철규 의원의 아들 문제, 이제 며느리도 그 3명이 그때 이제 입건이 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차를 3명이서 렌트카를 타고 가서 이제 던지기 수법으로 놔둔 마약을 이제 가져오려다가 못 가져온 거잖아요. 3명이 함께 갔답니까? 거기? 그렇었죠. 근데 그 2명, 그 중에 2명이 바로 아들과 며느리라는 거잖아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52일인가? 53일. 지나서 지금. 53일 만에 체포. 아니 근데 더 황당한 간이 시약 검사를 그때 한 거예요. 53일 지나서. 그럼 다 안 나오는 게 당연하죠. 음성으로 나온 게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근데 그게 마치 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모바일 검사를 했다고 하거든요. 모바일 검사를 했는데 요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한 2달 정도 걸린대요. 근데 모바일을
자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이발이나 아니면 커트를 하지 않으면, 요게 기록이 남는 게 한 길이에 따라 다르지만 2, 3개월 정도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 검사는 하긴 했는데 소변 검사는 금방 또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소변 검사를 좀 물타기 해서 영양 주사나 이런 걸 맞는데요. 그러면 이게 희석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그 모발 검사가 어떤 경우가 나온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그 전에도 한번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또 논란이 된 적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수사를 좀 잘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또 일단 이제 어떤 경우가 나온지를 지켜보고 거기에 맞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예. 자, 간단히 하나만 좀 더 여쭤볼까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갔잖아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렇죠.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게 뭐 그렇게 뭐 그전에도 좀 이런 장면들 몇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그렇다 치겠는데 여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이 갔단 말이에요. 본인이 국회 소추단장이었죠. 이게 이 그림을 보고 좀 경악스럽다는 분들이 많아서 참 기괴하다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좀 빠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좀 그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말이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맞아요. 보셨어요? 이 장면 보면서. 그러니까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국회 소추단장으로 박근혜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탄핵해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이고. 근데 가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그렇게 마주 앉아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이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배알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자기한테 불리할 때는 뭐 그거 다 나쁘다고 그러고 자기한테 유리하면 또 받아들이고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무슨 뭐 정치인들이 원래 그러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무슨 정치인들이 뭐랄까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의지나 이런 것들이 명확한가. 이건 정치적 이해관계가 들어오면 모든 것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원칙도 무너지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도 무너져 버리는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신뢰감이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서로 마주보기가 얼마나 싫었을까요, 속으로. 그렇죠. 아니 그냥 가지 않는 게 나았을 텐데. 제일 좋았죠. 아니 그리고 그 밖에서 들으셨어요? 밖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들어오지 말라고 비판하는 막 집회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밖에서 건물 밖에서. 그렇겠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분노하겠습니까? 요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지금 극우 집회 오는 사람들이 다 막 비판하고 그래 배신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앉아서 있는 모습이 일반 사람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은 이제 체포해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러니까 뭐 노상원 수첩 뭐 등등 체포조 그 메모 보면은 그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뭐 미안하고 고맙다 뭐 이런 표현을 자꾸 하는데 오늘 체포 구속 취소된 것에 대해서도 뭐 환영한다 이런 발언을 하는데. 정말 정치인들 속을 정말 모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아닐 것 같은데 라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LG가전을 저렴하게 득템할 스페셜 찬스, LG베스트샵 영주점 리뉴얼 오픈 1주년 기념 세일, 아낌없는 할인에 사은품까지 역대급 혜택이 콸콸콸. 오직 영주점에서만 3월 7일부터 27일까지 LG베스트샵 영주점. 말이 돼? 원리금 보장에 만기 보유식 가상금리, 복리이자, 분리과세까지. 이게 말이? 됩니다. 그것도 5년 만에 됩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 5년물 출시. 연간 구매 한도 2억까지. 미래에셋증권에서 네월 자동 청약하세요. 원금손 실리,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 필독.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 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31분 9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여러분, 스마트 경로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데요. 최근 영양군에서 스마트 경로당 개통식이 있었습니다. 영양군 민경록 전산팀장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죠. 민경록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영양군청 자치행정과 전산팀장으로 근무 중인 민경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영양군에 이제 스마트 경로당이 개통됐다는 소식인데 우선 스마트 경로당이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스마트 경로당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여가, 건강관리,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둔 미래형 경로당입니다. 예. 기존 경로당의 화상회의 시스템, 헬스케어 기기, 스마트 터치 테이블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하였으며 건강관리, 여가 및 교육, 소통 및 교류 등의 기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왜 이런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하셨는지 그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예, 저희 영양군은 노령 인구 비율이 높다 보니까는요. 예.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특히 2023년 초에 다수의 경로당을 방문하여서 스마트폰에 대한 어르신들의 인식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많은 어르신들이 스마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스마트 기기를 조금 더 친숙하게 잘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에 마침 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하는 스마트 빌리지 보급 사업에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생활하는 공간인 경로당을 스마트 경로당으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 당시 담당 주무관께서 수차례 도청과 연락도 하고요. 전임 팀장님도 심사위원들 앞에서 직접 발표도 하고 하셔서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이 될 수 있었고요. 예. 이듬해 작년 24년에 사업을 추진하여 이번에 개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 스마트 기기에 좀 더 친숙해질 수 있을까? 곰곰이 고민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많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경로당을 좀 스마트화해야 되겠다.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하시게 된 거군요. 예, 맞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스마트 기기라면 사용에 앞서서 두려움부터 가지시기도 하는데 경로당을 찾는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좀 힘들지는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번 사업을 하면서도 스마트 경로당 장비를 설치하고 사용법을 알려드리려고 했으나 대부분의 어르신분들은 사용은커녕 배우시는 것조차 꺼려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영양군은 대한노인의 영양군 지회와 협력해서 지회에서 운영 중인 경로당 행복 선생님을 스마트 경로당 47개소에 전담 배치하였으며 한 차례 장비 사용법을 교육을 또 실시했고요. 예. 현재까지도 수시로 방문하여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께서
적응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24일 스마트 경로당 개통식이 열렸는데요. 실제로 스마트 경로당을 체험한 어르신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장비를 설치할 때에는 스마트 경로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직접 체험을 해보시고는 재미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영양군에서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노래 강사님과 건강체조 강사님을 별도의 스튜디오에 모셔서 노래교실과 건강체조 교실을 하고 있는데요.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은 계속 웃으시면서 노래도 직접 부르시고 건강체조도 곧잘 따라 하시더라고요. 예, 이번 주 수요일에도 다수의 경로당에서 참여해 주셨는데 경로당 방안이 꽉 찰 정도로 모이셔서 즐겁게 따라 하시는 것을 보니 일주일 동안 이 시간만 기다리신 것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유, 그러시겠죠. 아무래도. 자, 이렇게 스마트 경로당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또 어떤 도움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 영양군 스마트 경로당에는 화상회의 시스템과 스마트 터치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상회의 시스템으로는 대한노인의 영양군 지회 사무실과 6개 읍면 분해 경로당과의 비대면 회의는 물론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수의 경로당이 동시에 참여하는 노래교실과 건강체조 외에도 건강관리 교육, 디지털 기기 사용법 교육 같은 프로그램도 진행함으로써 흥미와 건강관리 등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노래자랑대회나 윷놀이대회, 퀴즈대회 같은 행사도 비대면으로 진행하여 다수가 즐겁게 참여하는 오락의 기회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예, 그리고 스마트 터치 테이블로는 두더지 게임, 색깔 칠하기, 같은 색깔 맞추기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게임과 치매 예방 콘텐츠들을 통해 오락과 여가 시간 활동은 물론이고 인지 향상, 치매 예방 등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뭐 회의도 할 수 있고 화상 회의도 또 교육, 행사, 게임 등등 여러 가지를 또 이용하실 수가 있군요. 자, 요즘에는 뭐 커피 한 잔 마시더라도 키오스크라는 걸 사용을 해야 돼서 어르신들 이제 불편을 많이 겪으시기도 하는데 스마트 경로당에서 이런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다 보면은 키오스크에 대한 두려움도 좀 많이 사라질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 기기 사용이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 힘들겠지만 스마트 경로당에 설치된 여러 가지 기기로 노래교실도 참여하고 게임도 하시면서 자주 접하시다 보면 자신감도 조금씩 생겨서 키오스크로 커피나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주문 같은 것도 하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스마트 경로당 이용과 관련해서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예, 요즘 맛집에 대한 평가를 보다 보면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라는 문구를 가끔씩 보게 되는데요. 어르신들의 스마트 기기에 대한 마음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행복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읍면주민센터, 군청에서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스마트 경로당 많이 찾아주시고 기기도 자주 사용하셔서 잊어버리셨던 자신감도 찾으시고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양군 민경록 전산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정치 TMI 시작합니다. 오늘도 천용길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네, 이 박남서 영주시장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대법원 선고 일정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 이 결과에 따라서 시장직을 상실하는 당선 무효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재보궐선거는 치러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이 재보궐선거 제도에 어떤 맹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 재보궐선거제도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네. 좀 확실히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자, 박남서 영주시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 13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네요. 이제 최종 판결 일정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지난 2022년에 지방선거 당시에 국민의힘 내부 공천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서 전화 홍보를 진행했고 금품과 식사를 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부 공천 과정에서 경선은 공식적인 선거운동원 등록 과정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 기존의 자원봉사자를 둘 수는 있으나 이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일종의 유급 선거운동원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때문에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이 중형이 선고가 됐고요. 징역 1년 6개월 아니었나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예. 네. 항소심에서도 원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 선고가 만약 이 대법원 최종 선고가 2월 28일까지 나왔더라면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는데 그동안 선고 일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이번 주였죠. 대법원 선고 일정이 13일로 나오게 됐는데 이 박남서 시장은 시장직을 이 원심 그대로 나오게 되면 상실하게 되고요. 이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선고가 돼도 당선 무효가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됐는데 재선거가 치러지지 않게 되면서 이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고 내년에 예정된 지방선거까지 영주시장은 계속 이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심까지 이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 이하, 최종심에서 1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부시장이 이제 권한 대행을 맡고 이제 시장은 이제 공석인 상태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재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네, 이게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규정 때문인데요. 이 박남서 시장은 당선 무효이기 때문에 재선거가 됩니다. 흔히 우리가 재보궐선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보궐선거는 단체장이 사퇴하거나 또는 이 사망할 때 치르는 선거가 보궐선거고요. 이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이 선거운동 비용을 보전했던 것을 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환수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당선 무효형에 따라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선거운동 비용도 다 환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아, 그러네요. 예. 네, 이 선거법 35조를 보면 이 보궐선거와 재선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마 우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거리 시에 탄핵이 되든 스스로 사임을 하든 사망을 하든 간에 무조건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이 재보궐 선거 규정이 각각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는 매년 1년에 한 번만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고 자치단체장은 1년에 2번 실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뭐 이유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경우에는 한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한 명이 자리를 비우더라도 당장 시급하다고 보지 않는데
이 지방자치단체장은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때문에 1년에 2번은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1년에 2번도 이 법에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지금으로 보면 2월 28일까지 만약 이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 4월 첫째 주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요. 네. 지방자치단체장은 이것과 더불어서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만약 이 거리하게 되면 10월 첫째 주 수요일에 재보궐선거를 한 번 더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박남서 시장에 대한 형의 확정이 빨라도 3월 13일에 나오기 때문에 오는 4월에 치러지는 이 재보궐선거는 치러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이 정리가 확실히 되네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이제 1년에 2번 실시할 수가 있네요. 보궐선거를 4월과 그렇습니다. 10월 2번 있는데 이제 박남서 영주시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2월 28일을 그 전에 최종 선거가 났으면 이제 4월 보궐선거를 치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3월 13일에 나니까 2월이 지나가니까 이제 10월로 넘어가는 건데 10월 재보궐선거로 넘어가는 건데 근데 또 10월에 또 못 치른다면서요. 10월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공직선거법 201조에 나와 있는 규정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임기 만료일까지 1년 이상이 남으면 보궐선거를 실시하는데 지금 만약 10월이면 영주시장의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게 됩니다. 안 되죠. 약 8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치러지지 않게 됐고요.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더 있긴 했었습니다. 만약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해라면 대통령 선거일 30일 전까지 이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자치단체장 보궐선거는 대통령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외 조항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떠올려보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는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였는데 당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이 공직자 사퇴 시한 그러니까 30일 전에 만약 사퇴하게 되면 당시에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직자 사퇴 시한 불과 3분 남기고 저녁 11시 57분에 사퇴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랬나요? 당시에? 그러면 재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규정상 사퇴서는 의사표명만 하면 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는 절차까지 있는데 밤늦은 시간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사퇴서를 받은 경남도의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시간은 다음 날로 넘어가 버려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지 않았거든요. 때문에 이 한 끗 차이로 3분 차이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또 그랬던 경우가 있었군요. 자, 대통령 선거 올해 만약에 이제 다시 치러진다면 지자체장 보궐선거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런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영주시장, 박남서 시장에 대한 선고가 3월 13일 날 확정되게 되면 이 거리하는 기간이 약 1년 4개월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죠. 임기가.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인용 결정을 빠르면 다음 주 정도면 나올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는 가운데 만약에 대통령 선거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같이 치러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내놨는데요. 만약 이 재보궐선거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하여 선거일이 밀리더라도 2월 28일이 지난 후에 거리가 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대선과 함께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지난달 14일에 밝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3월 이후에 만약 결혼이 발생할 경우에 하반기 재보궐선거 대상이다라고
선관위가 밝혔는데 하반기가 되면 10월 달이 되면 이 재보궐선거가 열릴 시점이 임기 1년 미만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선거가 또 열리지 않게 됐고요. 여지껏 임기 1년 미만 임기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예가 단 한 번도 없긴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자, 이 선출직 영주시장이 이렇게 되면 이제 1년 이상 공석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데 자,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영주시의 행정은 시장이 없더라도 굴러가긴 합니다. 이 공무원 조직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게 정치적으로 부시장이 뭐 뛰어다니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영주 부시장의 경우에는 선출직이 아니고 경상북도가 파견하는 공무원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짧게는 6개월, 길어도 1년 6개월 정도 근무하면 다른 곳으로 또 인사이동합니다. 때문에 영주시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는 또 어렵고 또한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업무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시장이 만약 당선 무효가 선고된다면 이 현직 시장은 다음번 지방선거에도 출마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네, 자격정지가 5년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 선거도 출마를 못하고 그렇다면 박남서 시장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정책, 이 큰 줄기를 과연 현직 영주시의 공무원들이 그대로 갈 수 있을까? 사실 차기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적극적으로 기존에 하던 정책을 추진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 시장이 들어와서 다른 방향으로 운영하게 됐을 때 이 공무원들의 인사 문제라든가 업무 배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영주시에 일하는 공무원들이 다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 상황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자, 일각에서는 박남서 영주시장이 고의적으로 좀 재판을 지연했다 이런 비판도 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박남서 시장이 실제로 뭐 병원 진료 때문에 1심 과정에서 재판을 여러 차례 연기하기도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으로서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을 충분히 이 방어권을 보장받고 받을 권리와 또 선출직 공직자가 져야 할 이 정치적 의무, 요 두 가지가 충돌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2심 결과가 나온 이후에 박남서 영주시장이 좀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라는 이야기가 지역에서는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빠르게 재판을 진행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특히 선거법의 경우에는 1심은 6개월 내, 2심은 3개월, 3심은 3개월. 이 원칙이 무너졌다는 목소리도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묘한 게 지금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도 이와 같은 비판과 이와 같은 방어 논리가 함께 또 부딪혔습니다. 내로남불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충돌하는 가치가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이 극단적으로 어느 것이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만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가야 하고 제도가 가지고 있는 미비점은 분명히 좀 고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한 1분 남았는데요. 제도의 미비점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게 재판의 문제보다도요, 지방자치제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장의 임기 문제인데요. 이게 지방선거가 전국 동시로 치러지다 보니까 단체장 선거가 일률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 사무와 단체장의 임기 또는 이 재보궐 관련 사항도 국가 단위로 맞춰져 있고요. 이 공직선거법상에서 자치단체장이 고리 시에는 대통령처럼 60일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든가, 이 잔여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임기 개시 시기 역시 지역마다 독자적으로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앞으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